2025년 3회 실기 기출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3회 시험은 2025년 마지막 시험으로 신출문제는 1개였고 나머지는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에 문제의 난이도는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동안 여러 번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보기에 내담자의 말에 대하여 반영적 반응을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지난주에 여기서 남편이 일찍 오겠다고 약속했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로 일찍 들어왔어요. 남편이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킬 줄은 몰랐어요. 그럴 줄 몰랐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상담자의 반영적 반응. 남편분이 집에 일찍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정말로 약속대로 일찍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무척 놀라셨나 봐요. 반영을 할 때는 내담자의 말로 표현된 내용 자체보다는 그것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감정을 그대로 되돌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보기에서 내담자는 남편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상담자는 위와 같이 내담자의 감정을 반영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접수 면접에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6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상담실을 처음 방문한 내담자를 맞이하여 면접을 할 때 탐색해야 할 내용을 연상해보면 기억하기 쉬울 것입니다. 또한 상담 사례보고서를 작성해 보신 분들께서는 상담 사례보고서에 써야 하는 내용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등 내담자의 기본 정보를 파악합니다. 둘째로는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탐색합니다. 즉, 상담에 온 배경, 상담을 받으려는 이유 등을 탐색합니다. 셋째로는 현재 및 최근의 주요 기능의 상태를 탐색합니다. 현재 및 최근 6개월 내지 1년간 내담자의 기능 수행 정도, 신체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직무의 기능이 어떠했는지를 탐색합니다. 넷째로는 내담자의 사회적, 심리적 자원, 즉 주변 지원 체계를 탐색합니다. 내담자가 주변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내담자를 심리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확인합니다. 다섯째는 호소 문제와 관련한 개인사 및 가족관계를 탐색합니다. 내담자가 과거 동일한 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이 어떠했는지, 내담자의 호소 문제에 대한 가족들의 행동 및 태도를 포함한 가족관계를 탐색합니다. 또한 내담자의 가족 내 역할 수행 및 관계를 맺는 양식 등을 탐색합니다. 여섯 번째는 내담자의 외모 및 행동에 관한 행동 관찰을 합니다. 즉, 내담자의 옷차림, 표정, 눈맞춤, 태도, 행동, 예절 등을 관찰하여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자의 소견을 작성합니다. 접수 면접자의 내담자에 대한 느낌, 인상, 관찰 내용, 상담 전략이나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포함합니다. 이번 문제는 상담이 종결될 수 있는 상황을 4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상담 초기에 내담자와 설정한 상담의 목표가 달성되었을 경우에 당연히 상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어떠한 이유로든 내담자의 호소 문제가 해소되거나 변화가 이루어져 더 이상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상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외부적인 사건이나 요인의 발생으로 종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개인 사정, 건강 문제, 전학, 이사,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상담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내담자에게 더 이상 상담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에 상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즉, 상담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상담의 종결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섯째로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라포 형성의 실패로 인해 종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라포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상담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담이 조기 종결될 수 있습니다. 기타 내담자의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병원 치료나 입원을 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 등에도 상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4가지 정도의 경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단기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의 특징 4가지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단기 상담은 짧은 시간 동안 개인의 정신적, 감정적 혹은 행동적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상담 기술 및 접근법을 의미합니다. 또한 단기 상담은 신속하게 개입하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단기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의 특성은 교재마다 다양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들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소하는 문제가 비교적 구체적이다. 주 호소 문제가 발달 과정상의 문제이다.
호소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비교적 기능적인 생활을 하였다. 주위에 지지적인 대화 상대자가 있다. 과거나 현재의 상보적인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본 적이 있다.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조직이나 기관의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성격장애가 있거나 만성적으로 기능이 저하된 상태이거나 주변에 지지자원이 없거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단기 상담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문제는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항의 의미와 반복적인 저항에 대처하는 방법을 쓰라는 문제입니다. 저항은 넓은 의미에서 상담 진행을 방해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생각, 태도, 감정, 행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좁은 의미에서는 정신분석 치료에서 심리 상담의 진전을 방해하고 상담자에게 협조하지 않으려는 내담자의 무의식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내담자의 억압된 부정적 감정이 상담자 혹은 상담 장면 자체에 투사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저항은 내담자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의 일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항은 상담 과정에 대한 반항, 조건 없는 거부, 지금까지의 치료 동맥 무너뜨리기, 결석과 지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저항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의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담자의 저항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호 신뢰하는 관계의 토대 위에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저항에 대해 진지하게 함께 논의합니다. 저항 극복의 중요성과 가치를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넷째, 저항을 부드럽게 반영해주거나 직면시키거나 해석해줍니다. 부드러우면서 덜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번 문제는 실존주의 상담에서 정상적 불안의 특징을 3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실존주의에서는 정상적 불안과 신경증적 불안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 불안은 바로 실존적 불안으로, 불안은 생존하고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 표현하기 위한 욕구에서 생겨나므로 인간 생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를 성장 능력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정상적 불안은 인간이 삶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상적 불안은 신경증적 불안과 달리 인간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반면 신경증적 불안은 상황에 적합하지 못하고 또한 억압이 됩니다. 이러한 불안은 건설적이지 못하고 파괴적이며 창조적으로 자극하기보다는 개인을 마비시킵니다. 정상적 불안의 특징은 첫째, 정상적 불안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부합되는 적절한 반응이다. 둘째, 정상적 불안은 억압을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정상적 불안은 창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넷째, 정상적 불안은 개인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섯째, 정상적 불안은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다음 문제는 동질적인 집단이 갖는 장점을 4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2가지 답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안은 첫째, 공감과 지지. 집단 구성원들이 보편성의 경험에 의해 공감하기 쉬우며 상호 간의 즉각적인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낮은 갈등 수준. 동질 집단은 집단 내 갈등이 비교적 적으며 출석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셋째, 집단 응집력과 소속감. 집단의 응집력과 소속감이 빠르고 강하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답안은 첫째, 같은 욕구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집단 응집력이 높습니다. 둘째, 보다 활발한 자기 개방을 통해 문제에 대해 보다 더 심도 있는 탐색이 가능합니다. 셋째, 집단원 간의 갈등이 적고 서로에게 지지적입니다. 넷째,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있음을 보고 안심하는 보편성의 경험을 갖게 되며 긴장감에서 헤어나게 됩니다. 4가지를 쓰라고 하였기에 두 번째 답안을 쓰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윤리 문제로 이중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다중관계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합니다. 이중관계의 의미와 이를 다루는 방법을 쓰라는 문제입니다. 다중관계란? 상담자, 내담자 간의 관계에서 전문적 관계 이외에 다른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중관계를 피해야 하는 이유는 다중관계는 심리 상담사의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를 피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상담자, 내담자 관계인 동시에 상담자가 내담자의 친인척, 친구, 직장 상사 등의 관계인 경우, 상담자가 내담자의 상사이거나 지도교수 또는 평가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경우, 상담자, 내담자 관계 이외의 사적 관계, 경제적 거래 관계, 성적 관계를 갖는 경우, 이를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담 초기에 건강한 경계를 설정한다. 의도하지 않게 다중관계가 시작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중관계에 잠재적 문제가 나타날 때 슈퍼비전을 받도록 한다. 다중관계가 상담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상담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다음 문제는 MMPI에서 사고 및 구사 쌍척도가 상승할 때의 임상적 양상을 5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사고 쌍척도의 핵심 특성은 공격성과 충동적 행동의 외현적 표출입니다. 구체적인 임상적 양상은 첫째, 사회적 기준과 가치를 심하게 무시. 둘째, 양심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고 도덕성이 낮고 제멋대로의 윤리관. 셋째, 반사회적 행동, 알코올, 폭행, 부부 문제, 성적 문제, 다양한 일탈행동으로 권위적 인물과 마찰. 넷째, 충동적이고 충동의 만족 지연을 못함. 다섯째, 자기도취적, 이기적, 제멋대로의 방종한 행동. 여섯째, 판단력이 떨어지고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지 못한 행동, 행동을 통해서 배우지 못함. 일곱째,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고 자신의 실패나 단점을 합리화, 타인을 탓하고 비난. 여덟째, 강한 분노와 적대감을 품고 있으며 강한 정서적 폭발로 표출됨. 이 중에서 본인이 외우기 쉬운 5가지를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의 지표를 묻는 문제입니다. 기존에도 K-웨이즈4의 4가지 지표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번에는 언어이해 지표의 핵심 소검사 3가지를 쓰고 평가 내용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언어이해의 핵심 소검사는 공통성, 어휘, 상식입니다. 공통성 소검사는 언어 개념 형성, 추상적 사고 능력, 언어적 이해력을 측정합니다. 어휘 소검사는 언어적 지식, 개념화 능력, 단어 지식, 표현 언어 기술을 측정하며 결정적 지능입니다. 상식 소검사는 일반 지식, 학습 교육 수준, 지적 호기심의 영역을 측정합니다. 다음 문제는 기질 및 성격 검사, TCI 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성격 척도 3가지와 그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TCI 검사의 3가지 성격 척도는 자율성, 연대감, 자기 초월입니다. 자율성은 자신을 자율적 개인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목표와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통제, 조절, 적응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연대감은 자신을 인류 혹은 사회의 통합적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자기 초월은 자신을 우주의 통합적인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다음 문제는 투사기법의 장점과 단점을 3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투사기법의 장점은 첫째, 수검자가 방어를 하거나 왜곡 반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수검자의 무의식적 역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면의 독특하고 풍부한 반응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언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나 지적장애 수검자에게 적용이 수월하며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투사기법의 단점은 첫째, 신뢰도와 타당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둘째, 채점과 해석이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채점과 해석 과정에서 검사자의 경험이나 이론적 배경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검사자의 태도, 검사 장소의 분위기 등 상황적 요인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표준화된 절차가 부족합니다. 다섯째, 검사 및 채점이 비효율적입니다. 검사 실시, 채점 등의 많은 시간과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로샤 반응 영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반응 영역 4가지를 쓰고 설명하라고 하였습니다. 반응 영역과 관련된 기호는 W, D, DD, S의 4가지가 있습니다. W는 전체 반응이고 D는 흔히 선택되는 영역에 근거하여 일어난 반응을 의미합니다. 즉, 반점의 일부를 사용하여 응답한 경우로 정상 규준 집단에서 사용되는 빈도에 따라
95% 이상 반응된 영역의 경우입니다. 로샤 종합체계에서는 79개의 D 영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DD는 흔히 선택되지 않는 영역에 근거하여 일어난 반응을 의미합니다. W나 D로 채점되지 않은 영역이라면 자동적으로 DD로 기호화됩니다. 정상 규준 집단에서 사용되는 빈도에 따라 5% 미만으로 반응되는 영역의 경우입니다. S는 여백 반응을 의미합니다. 카드의 흰 공간 부분이 사용되었을 경우 기호화됩니다. S는 단독으로는 기호화될 수 없고 WS, DS, DDS처럼 항상 다른 기호와 같이 사용됩니다. 이번 문제는 신경심리평가에서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영역을 5가지 쓰라는 것입니다. 신경심리평가에서 일반적인 평가 영역은 지능, 기억, 언어, 주의력 및 정신처리 속도, 시공간적 지각 및 구성 능력, 집행기능, 즉 실행기능, 정서 및 성격 등입니다. 다음 문제는 면접에서 내담자의 행동평가 기법을 3가지 쓰고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행동평가 방법에는 자연관찰법, 유사관찰법, 자기관찰법, 참여관찰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연관찰법은 문제행동이나 증상을 관찰자가 실생활에서 직접 관찰하고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상황에 걸쳐 관찰함으로써 문제행동 목록을 작성하고 문제행동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생태학적으로 가장 완벽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둘째, 유사관찰법은 면담실이나 실험실에서 문제행동을 관찰하거나 문제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유도하여 이를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자기관찰법은 자신의 행동, 사고, 정서 등을 스스로 관찰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경비가 저렴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으로 문제 행동을 통제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신에 대한 기록과 관찰을 누락, 편향, 왜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넷째, 참여관찰법은 내담자와 실생활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관찰하여 보고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이 적게 들고 광범위한 문제 행동과 환경적 사건에 적용이 가능하고 자연적 상황에서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찰자의 훈련 문제와 정확한 기록이 어려운 점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둔감화를 실시하는 3단계를 순서대로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체계적 둔감화는 내담자로부터 불안을 없애기 위해 불안 반응을 체계적으로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불안과 대립되는 이완 반응을 야기시키는 방법입니다. 3단계 순서는 첫째, 근육 이완 훈련. 상담자와 함께 근육 긴장 이완 훈련을 한다. 둘째, 불안 위계 목록 작성. 불안을 야기시키는 상황들을 나열하고 위계 목록을 작성한다. 셋째, 둔감화 실시. 위계에 따라 낮은 불안을 느끼는 상황부터 상상하게 하며 역조건 형성을 통해 불안을 제지한다. 이때 다시 불안해지면 이완 훈련을 한 후 점차 강도를 높인다. 그리고 가장 심한 자극에 내담자가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되면 상담을 종료합니다. 이번 문제는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즉 REBT에 관한 문제입니다. REBT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3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REBT 상담의 ABCD 모델에 기초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라는 문제입니다. ABCD의 순서에 따라 첫째, 선행 사건의 확인입니다. 내담자와 상담 관계를 수립한 후 내담자가 경험하는 부적절한 정서 및 행동과 가장 관련이 있는 선행 사건을 확인합니다. 둘째, 비합리적 생각의 확인입니다. 선행 사건에 대한 내담자의 개인적인 생각과 믿음을 파악하고 부적절한 정서와 행동을 유발한 비합리적인 생각과 믿음을 확인합니다. 셋째, 결과입니다. 내담자의 생각과 믿음이 어떻게 감정이나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하게 합니다. 넷째, 논박입니다. 내담자와 함께 내담자의 비합리적 생각과 믿음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오류를 찾아봅니다. 논리적 오류를 인식하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논박을 통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다섯째, 효과입니다. 비합리적 생각과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합리적인 생각을 찾아내고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도록 내담자를 격려합니다. 이는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이나 행동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이번 시험의 유일한 신출 문제입니다. 마이켄바움은 인지행동 치료 절차로서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성을 키우도록 돕는 스트레스 면역법을 개발하였다. 스트레스 면역 훈련인 SIT의 3단계 절차를 순서대로 쓰고 각 단계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개념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목적은 스트레스의 본질을 이해하고 문제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상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내담자가 겪는 스트레스 상황 및 신체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을 파악하여 스트레스를 극복 가능한 도전으로 인식하도록 재구조화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술 획득 및 시연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목적은 구체적인 대처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완 훈련, 인지적 재구성, 문제 해결 훈련, 자기교시 훈련 등 다양한 대처 전략을 습득하고 이를 역할극이나 상상을 통해 연습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적용 및 수행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의 목적은 실제 생활 상황의 대처 기술을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연습한 기술을 실제 스트레스 상황에 적용하고 스트레스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며 적용합니다. 행동 연습을 통해 대처 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문제는 아동심리치료의 특성을 4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아동심리치료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언어 발달 및 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은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한 실제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동기부여를 위한 초기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아동은 부모나 교사에 의해 의뢰되므로 자신의 문제를 다루려는 동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초기의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놀이 등 문제 공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아동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아동은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변화가 수반되는 발달 과정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부모나 교사의 협조와 참여가 요구됩니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부모, 교사 등 관련 인물들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만성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가족 구성원이 취해야 할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5가지씩 쓰라는 문제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취해야 할 긍정적 태도는 첫째, 환자의 치료 및 재활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도움을 준다. 둘째,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약의 복용을 격려한다. 셋째,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도록 환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넷째, 차분하고 인내하는 집안 분위기를 유지한다. 다섯째, 환자의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여섯째, 스트레스를 적게 주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환자를 격려한다. 한편 가족 구성원들의 부정적 태도는 첫째, 과잉 개입을 하거나 지나치게 가족 구성원 개인을 희생하거나 헌신한다. 둘째, 환자에게 지나친 잔소리를 하거나 비판적 어투로 말한다. 셋째, 가족 내에서 따돌리거나 친구에게서 격리한다. 넷째, 환자의 작은 호전을 당연시 생각한다. 다섯째, 빨리 호전될 것을 기대한다. 여섯째, 가족의 여가 활동 및 개인적 활동을 포기한다. 지금까지 2025년 3회 기출문제를 모두 공부해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